올해도 어김없이 퀴어 문화 축제 개최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교회도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감소했고 이혼 건수는 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인구 피라미드 형태의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극심한 인명피해를 남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교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차기 부총회장 선거가 소광석 목사와 이건영 목사의 2파전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란을 야기하는 퀴어 문화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이에 보수적 성향을 가진 한국교회 일부 교단들도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가정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서울 대학로에서 처음 열린 퀴어 문화 축제. 올해 20회째를 맞은 퀴어 축제는 지난 2월 26일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이란 제20회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축제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간 진행되며 메인 행사격인 퍼레이드는 6월 1일 토요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예고에 보수 교계도 맞불 집회 계획을 전했습니다. 2019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란 이름으로 치러지는 집회는 그동안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이용희 교수와 hir원평 교수가 공동 대회장을 맡았고 예장 백석 대신 사무총장을 지낸 홍호수 목사가 국민대회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대회는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6월 1일 서울시청 맞은편에 위치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동성애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미래, 또 가정, 사회 이런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을 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남녀의 만남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독교인을 비롯한 범국민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민대회 전엔 교단별 거점교회를 선정해 4주간 특별 기도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막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이 역할을 좀 분리하는 게 좀 지혜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좀 한 것입니다. 한편 국민대회는 동성애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설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열린 실행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고 대회장과 사무총장에게 관련 절차를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감소세를 이어갔고 이혼 건수는 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기가 3년 당겨지고 인구 절벽이 올해부터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혜인 앵커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으로 1년 전 3만 2,300명보다 2,00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는 계절이나 월 선호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높아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월과 3월은 출산 선호도가 높은 달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도 출생아 수가 연이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3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 1,300건으로 1년 전 2만 4,400건보다 12.7% 3,100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로 2016년 1월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혼 건수는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800건 늘어난 9,700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며 1월 기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월 사망자 수는 27,300명으로 1년 전 31,600명보다 4,300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2%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은 또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총 인구 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29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도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중간에 위치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중간 연령대가 금방 변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현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 자료입니다. 장래인구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어 다음 발표는 2021년으로 예정됐지만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통계청은 특별 추계를 공표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오는 2028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29년도 이후로부터는 인구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근데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는 더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부양비랄지 이제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위 연령입니다.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오는 2056년엔 60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환갑의 나이가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위 연령은 1976년에 20세, 1997년에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하면서 주기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는 2031년엔 50세에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현재는 42세가 이제 중위 연령인데 추계 결과 이제 50년 후에는 62세가 중위 연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 연령 100명이 36.7명 정도를 부양하는 것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5년이 되면 117.8명을 부양해야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지난해엔 급기야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인구 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양육비 지원과 근로, 취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미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난제 해결에 정부와 사회의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극심한 인명피해를 남긴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4.3 사건은 첨예한 이념의 대립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로 기억되는데요. 당시의 희생자와 남겨진 유족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한국교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앵커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사건으로 꼽힙니다.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된 4.3 사건은 첨예한 이념의 대립으로 약 3만 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가옥 4만여 채가 소실되는 등 물적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954년 이후 마을은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2019년 현재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는 씻겨지지 못했습니다. 제주 NCC 김인주 총무는 같은 민족 간에 자행된 상처이다 보니 희생자와 유족이 피해 사실을 언급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이었고 학살터였고 서로 이웃끼리 가족끼리 죽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한이 없고 그냥 물고 물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 그냥 우리 시대의 어려움으로 끝내자라고 다 같이 그냥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던 71년 전 제주 4.3 사건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기는 과제는 무엇일까? 김인주 총무는 한국교회가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갈등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갈등은 뭐 어느 공동체나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절차를 거쳐서 또 이제 격한 그런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고 좀 적절하게 해소하느냐라는 것이 좀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그런 상처들을 조금 위로하고 좀 보살피는 그러한 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김인주 총무는 또 한국 사회가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4.3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쟁과 대립관계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화해와 용서를 이끌기에 앞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는 점도 남겨진 과제로 꼽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차기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에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파전 양상으로 대략 윤곽이 잡히면서 향후 선거 과정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는데요. 관련 내용 오현근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다음 회기를 이끌 부총회장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때문에 누가 부총회장으로서 적합한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입니다. 당초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도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으나 돌연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소 목사만 거론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건영 목사의 출마설이 교단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면서 새로운 2파전이 형성된 겁니다. 먼저 소강성 목사는 교계뿐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와 미국 국가조찬 기도 참여 등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부총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발언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이미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앞으로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오매불망 소원이고 그러나 아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실까 이런 희망과 기대는 가져보죠. 이 상황을 보면 뭐 결국 나가야 되지 않는가.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출신이기도 한 이건영 목사는 교단 내부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입장이 조심스러운 듯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목사 소속 교회의 한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하다며 내주 화요일 노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소 목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경쟁자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과 개혁을 중시하며 교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이 목사가 새로운 후보자로 떠오르면서 향후 선거 양상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연예인들이 재미삼아 공유한 영상과 대화,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확인시키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와 함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최근 좀비,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입니다. 때 아닌 공포 장르 열풍의 배경과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는 기존대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연동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 체제와 지역주의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던 만큼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면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예계에서 불거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실태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러한 범죄를 키우는 최대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신이나 좀비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방송과 영화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권혁중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런 콘텐츠가 통제 가능한 고통의 공포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고 진단했는데요. 극단의 두려움이 느껴질 땐 보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거절과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중에게 매력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강진구 영화평론가는 좀비물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집착하는 인간 본상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는데요.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영적 세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강해지면서 총 인구 감소 시기가 10년 정도 앞당겨진 건데요.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전방위적인 국가정책 개편을 위해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듣던 인구 절벽의 재앙,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는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시한부 선고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봤던 고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홍의연 기자와 김주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강풍의 영향으로 속초 시내까지 뒤덮었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을 돕기 위해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피해를 당한 속초 지역에선 속초중앙교회와 속초감리교회 등이 예배당 문을 열고 임시 대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5일 낮 강원도 속초 지역을 방문해 1차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교봉 관계자는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했지만 2차, 3차에 걸친 구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예장합동과 통합, 기아성 등 주요 교단이 함께 드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예배는 이달 21일 오후 3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주제는 부활의 생명을 온 세계에로 정해졌으며 표어는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입니다. 설교자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나서며 대회사는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 환영사는 기아성 이영훈 대표회장이 맡게 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북한 인권 행사로 꼽히는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는 예년보다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의 예산 지원 취소 논란이 일면서 불거진 재정 문제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행사는 소규모 증언자 중심의 탈북민 대표단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초청된 소규모 탈북민들은 북한 장마당에서 벌어지는 여성 인권 문제와 꽃제비 문제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숄티 대표는 2017년 미국 행사에서 대규모 탈북민을 초청할 수 있었던 건 외부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외부 지원금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지원금이 없었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시한부 선고에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봤던 고 박누가 선교사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는 우연한 기회에 참여한 의료봉사를 계기로 평생을 의료선교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박 선교사는 필리핀 오지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버스 한 대를 마련해 50여 개의 마을로 의료봉사를 다녔습니다. 1992년 췌장암 수술 이후 위암 말기와 간경화, 당뇨 판정까지 뒤따르며 박 선교사는 천청병력과 같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필리핀으로 돌아간 그는 의료 지원뿐 아니라 빵과 비타민, 학비까지 지원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온몸을 뒤덮는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고 박누가 선교사. 의술이란 달란트로 미랄의 기적을 몸소 실천한 박 선교사의 감동 스토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전국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부활 주일인 21일부터 7주간 환경을 살리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포장 없는 달걀 캠페인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친환경 부활절 달걀을 비닐 포장 없이 이웃에 나누며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또 부활절 한 주 뒤엔 교회 봄소풍과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가 마련되는 만큼 일회용품 사용 없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로컬푸드와 제철 음식으로 마련된 건강한 식사 캠페인, 환경보호에 관련된 영화나 공연 관람하기 등 모두 7가지 주제의 환경 살림 캠페인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7년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다큐멘터리 암, 교회 오빠의 주인공,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오릅니다. 딸 소연이를 출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평범한 일상을 살던 고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고 이관희 집사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대장암 4기라는 절망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도 혈액암 4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이 집사의 사연은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호경 감독이 영화의 메가폰을 다시 잡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충실된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한 고 이관희 집사의 삶이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감동 실화 영화 교회 오빠는 오는 5월 16일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주련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협력 사역자를 위한 트레이닝 ST를 인천 기쁨의 교회 기쁨비전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ST엔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예배, 새벽성회, 특강 등의 순서로 꾸며졌습니다. 선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 협력 사역자로 불리던 회원의 명칭을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 부흥사회 부흥사로 바꾸고 부흥사회 회장에 안산예정교회 이호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광주 복음화를 위한 115회 기도포럼을 열었습니다. 기도포럼은 남북화합과 가정의 날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원재 대표회장은 이른 새벽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며 남북 평화와 나라 사랑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또 이달 21일 오후 3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1,500개 교회가 연합한 부활절 대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미국의 60대 여성 세실 엘리즈가 최근 동성애자인 아들을 위해 대리모를 자처하고 직접 아이를 출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실은 자신이 직접 낳은 딸이자 손녀이며 또한 조카이기도 한 아이를 얻게 됐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 개인주의다,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달 전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러시아 법원이 이번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지방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세르게이 스크린니코프에 대해 극단주의 혐의로 우리 돈 약 610만 원을 벌금으로 선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7년 극단주의 방지 법령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고 해체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과 기후변화, 경제난 등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는 세계 인구가 작년에만 1억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은 내전 중인 예멘과 콩고 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수단 등이 꼽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기아를 종식하려면 분쟁과 불안정, 기후변화 등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실제 거래량이 알려진 것의 5%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가상화폐 업계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위장 거래가 두드러졌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은 이미 제기돼 온 바 있어 앞으로 이를 해명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